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손님들을 모시고 영화 리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함께하는 인터뷰라고 해서 영터뷰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황두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작가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겠죠. 이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서 혈연이나 혼인 외에 다양한 가족 관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 현실에 대해서 쓴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썼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글들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이제 여기도 이슈라는 코너 진행하면서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저 사람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슈 가서도 많이 이제 좋아요하고 선플도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영터뷰 첫 시간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역시 방송을 평소에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기소개만 전문가. 자기소개 한 10,000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김태훈 감독님의 2006년 작품이고 사실 흥행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참 작은 규모의 영화들도 몇백만씩 넘던 시기인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20만 정도 들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굉장히 호평에도 불구하고 왜 20만밖에 안 들었을까? 그런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급진성 그런 것들도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김태훈 감독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민규동 감독님하고 공동 연출을 하시면서 이제 데뷔를 하셨고 이 가족의 탄생은 일단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네, 당시에 대종상 그리고 청룡영화상 등등에서 연기상뿐만 아니고 감독상, 다양한 상을 대종상 작품상을 받았죠. 대종상은 심지어 작품상도 네, 받았었고요. 이변 그때 큰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 받아서 이제 이변이었죠. 네네. 그래서 근데 2006년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일단 담배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웁니다. 식탁에서. 네, 식탁에서 막 피우는 장면도 나오고 저희가 17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되게 좀 영화 속의 풍경들이 참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대학 때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때 여러 번 보고 관련해서 이렇게 당시 싸이월드에 글도 남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영화였나? 화질도 참 그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그런 것도 있고 요새 이제 그 SNL 같은 거 보면은 90년대 서울 사투리 같은 거 패러디하는 그런 것들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게 약간 소위 옛날 약간 방화라 그러죠. 그런 옛날 영화에서 쓰는 그런 서울 사투리 같은 그런 화법에서 조금 더 요새 하는 일상 연기 톤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영화라서 이게 오히려 주연 배우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엑스트라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런 옛날 연기 톤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내 청춘이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이따가 이제 작가님하고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영화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화를 보시면 보통 스토리, 연출, 연기, 비주얼, 음악 등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일단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17년 전에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관객들이 좀 놀라셨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서상으로는 따뜻하고 가족 사랑이라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하고 보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관계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당시로서도 굉장히 새롭고 혈연 가족이나 그런 데서 매이지 않고 이 관계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파격적인 게
너무 막 충격적인 톤이라던가 막 사회에서 너무 억압받는 그런 톤으로 나왔으면 오히려 뭐 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이 전체적인 톤앤 매너는 약간 어떻게 보면 KBS스러운 가족 드라마 같이 막 서로 농담도 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내용을 한 겹 들여다보면 또 거기 굉장히 다른 그 약간 그런 이질감이 있었던 그 좋은 의미의 이질감이 있었던 영화죠. 그래서 보면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제 보여주듯이 새로운 가족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문소리, 고두심, 정유미로 이루어진 가족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법적인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형태의 가족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봉태규하고 공효진은 남매이지만 아버지가 다르죠. 그렇죠. 아버지가 다른. 근데 굉장히 아버지가 다르면 보통 약간 친해지기 어렵다 한데 굉장히 서로 잘 챙겨주고 되게 친한 남매이고, 그 다음에 엄태웅은 문소리의 친동생이지만 마지막에 쫓겨나죠. 그렇죠. 오히려 친동생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은 엄태웅을 비롯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사실 책임감이 좀 없고 그렇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서사가 여성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네. 뭐 크게 보면 문소리 씨와 고두심 씨의 가족이 하나 있고 이제 공효진 씨를 둘러싼 가족이 하나 있고 뭐 그거를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그 둘에서 이제 정유미가 있고 봉태규가 그 집안의 원래 아이들이었는데 그 둘이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는 그렇죠.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새꾸러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영화 흘러갈수록 새꾸러미가 서로 만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각각의 그 주인공들이 서로 별도로 독립된 에피소드를 연기하는 옴니버스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결말부로 갈수록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그렇게 연출을 하셨죠. 네, 편집도 그렇고. 약간 옴니버스 같은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시작은 이제 시작씬을 보면은 봉태규랑 정유미가 만나는 씬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연예의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소리 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그 둘의 연애, 봉태규와 정유미의 연애 스토리인데 이 둘이 막 계속 싸우잖아요. 영화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 둘이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둘이 왜 싸울까? 저 각각의 캐릭터들은 왜 저런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저런 성격들이 대변하는 저 사람들의 전사를 어떻게 보면 이 싸우고 있는 커플의 전사를 미리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 싸움이 단순히 둘 사이의 연인 간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어떤 뭐 사랑의 방식이라든가 둘 사이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나 가족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뭐 정유미와 봉태규가 싸우는 게 앞에서 나왔으면 그냥 뭐 흔한 연애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이들의 전사를 보고 이들의 가족 이야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 관객들이 싸움을 볼 때 조금 더 저 사람들은 저래서 싸우는구나, 그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것 같고, 크게 보면 이제 봉태규랑 정유미가 싸우고 끝에 가면 약간 화해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화해 비슷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짧은 스토리 속에서 그 둘의 전사가 담겨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갇히지 않은 가족에서 태어난 봉태규와 정유미가 뭐 그냥 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치고받는, 그러면서 서로를 또 아끼는 그런 연애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봉태규와 정유미의 그 집안 내력을 봤을 때 저들이 저렇게 새롭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가족관계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너무 귀여운 20대 커플이잖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 대학교 때 정확히 말하면 공익근무할 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나이가 밝혀지네요. 그렇죠. 뭐 대학교 때 볼 때는
뭐 다 이 영화 전체적으로 좋긴 했는데 그 둘이 연애하는 거에 조금 더 이입을 많이 해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나이를 먹고 뭐 제가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대학생 때는 아직 뭐랄까 그러니까 나이는 성인이지만 성인으로서 어떤 의무와 책임 그런 거를 갖는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일방적인 부모님의 돌봄만 받았던 경험에서는 이 가족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크게 지금보다 덜 이입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제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연애 얘기는 사실 그렇게 뭐 쟤네들이 왜 저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라고 공감이 조금 덜 되면서 그 각각의 가족들 그 당시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오히려 부모님 세대라던가 뭐 김혜옥 씨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가족관계의 복잡함, 가족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의 복합적인 마음들이 조금 더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참 뭐 어른의 영화기도 했구나. 이 좀 쌉싸름한 가족이 담겨 있는. 약간 그 카카오 함량 한 90% 넘는 다크 초콜릿 같은 그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약간 겉으로 보면 아주 달 것처럼 아주 얇게 이게 당이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얇게 이제 초콜릿 막이 씌워져 있는데 한 입만 베어 물고 들어가면 아주 그냥 복잡한 감정이 들이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진짜 뭐 주연들뿐만 아니고 조연분들도 다 연기가 좋으셔가지고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감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엄태웅 씨만 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새 좀 활동을 쉬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제 뭐 공효진이나 뭐 정유미나 봉태규 씨나 다 이렇게 아주 뭐 주연급 배우들은 사실 아니었던 라이징하는 그런 배우들이었는데 그런 배우들이 지금 한국 영화나 뭐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배우들로 성장을 했잖아요. 뭐 고두심 선생님이나 김혜옥 선생님은 뭐 그때도 워낙 거장이긴 했지만 그래서 참 김태훈 감독이 배우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인데도 잘 이입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디렉팅도 굉장히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그 주목했던 부분은 연출이나 이제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편집을 빠르게 하고 컷이 빨리 넘어가지 않아도 그 프레임 안에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컷이 빠르고 느리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티키타카가 좋아서 워낙. 네. 그리고 뭐 비주얼을 관련해서는 뭐 그냥 우리네 사는 그 당시 그리고 그보다 좀 2006년 아니면 뭐 1990년대 그때 그냥 우리 사회의 풍경이 그냥 잘 담겨 있는 영화고 비주얼적으로 좀 이제 약간의 환상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오죠. 네. 몇 씬이 나오죠. 네, 몇 씬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약간 공효진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부상한다거나 이런 갑자기 폭죽이 터진다거나 이런 비주얼도 되게 재밌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겉돈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비주얼들이 이제 지금 CG나 그런 것들이 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 정도 CG는 예산이 뭐 저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됐는데 약간 뭐 CG는 겉돈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단하게 뭐 영화에 대한 평을 같이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의 탄생에도 되게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모습이 잘 나오지만 사실 요즘에 2006년보다는 2023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탄생에 나오는 가족들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족 구성원들이 줄어들고 뭐 혈연 가족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랑 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6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뭐 저럴 수도 있구나 하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긴 했는데 이것이 되게 현실을 담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또 오히려 약간 가족이란 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의 형태의 영화였다면 2023년에서 보자면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 비혈연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비혈연 가구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것만 이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와, 100만 가구나 100만 명이 넘어섰다. 40만 100만 가구. 명.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뭐 1인 가구가 폭증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1인 가구라고 이제 주민등록이 되었거나 통계조사에 응하신 분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또 이제 동거 형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흔한 형태가 오히려 되고 있고 2006년에 김태훈 감독의 가족의 탄생에서 던졌던 질문이 우리한테 지금 현실로 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문소리, 고두심, 정유미로 이루어진 그 완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처럼 요즘에 뭐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냥 뭐 나 이 친구랑 사는 게 좋아 해서 이렇게 그냥 할머니 분들끼리도 같이 사시고 뭐 아니면 할아버지들끼리도 같이 사시고 뭐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저 아주 흔한 유형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면 보통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걸 보면서 결혼하기 이전에 청년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1인 가구 가장 흔한 유형은 70대 이상의 여성 노인들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영화에서도 되게 재밌는 것이 정유미가 고두심과 문소리를 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엄마 다 엄마라고 불러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아, 실제로 그 정유미가 없는 아니면 이제 고두심과 문소리만으로 진짜 친자매는 아니지만 그냥 고두심과 문소리처럼 되게 가깝게 잘 지내면서 같이 살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외로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족의 탄생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족이 단순히 그냥 좀 사랑만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의무가 교환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돌봄에 대한 그렇죠. 의무가 교환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엄태웅 씨가 극중 이름이 뭐죠? 아무튼 엄태웅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계속 뭐 말로는 엄청 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엄청 다정하고 누나한테도 엄청 살갑게 굴고 저게 남매가 맞아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 남매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정한 사람인데 실제로 돌봄 의무는 계속 회피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누나한테 와서도 뭐 누나가 정작 힘들고 필요할 때 뭐 자꾸 사라졌다가 와서 뭐 돈을 달라고 하는 일종의 뭐 누나한테만 받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이제 나중에 정유미 씨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아역이 등장했을 때도 엄청 말로는 엄청 사랑을 하고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애가 오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거기 약간 극단적인 설정인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니까. 이제 엄태웅 씨가 보여주는 형태 하나의 가족의 사랑이란 것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로는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감독은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소리 씨 입장에서는 뭐 정유미 씨 아역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남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차마 쳐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 영화에서도 그 오랜 세월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첫날에도 나가라고 막 내보내려고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그냥 밥 이렇게 막 아주 떨떠름하고 짜증이 나는데도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쳐낼 수 없는 환대의 마음, 이게 막 내가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무, 이 사람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완전히 쳐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가족의 어떤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꼭 뭐 혈연이나 뭐 혼인이나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생판 남이지만 내 눈앞에서 굉장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저버리지 못하는 마음. 사실 고두심도 고두심 딸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이제 뭐 전 남편의 전 부인 딸 네, 그렇게 이렇게 나오죠. 나오니까 사실 뭐 남의 남이죠. 고두심 입장에서도. 근데 뭐 그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고두심을 이렇게 엄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종류의 돌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랑 관계가 있을 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 같은데 고두심도 어쨌든 그 아이를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한번 도망을 왔다가 어떤 기회로 다시 그 아이가 나에게 오게 됐을 때 완전 매정하게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혈연으로 보면 다들 혈연은 아니지만 어떤 관계로 보면은 사실 가장 남에 가까운 문소리가 가장 그 아이를 까지 책임지게 되고 그 대사 끝에 보면 고두심은 그 아이를 놓고 몇 번 도망을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다시 이제 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 여기서 이제 문소리 캐릭터가 보여주는 어떤 환대의 마음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가족 공효진 가족에서도 공효진도 이제 뭐 그 동생을 보면은 그 동생이 짜증나는 거야. 동생이라는 거는 어떤 엄마가 나한테 주지 않고 했던 사랑의 결과물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엄마의 어떤 뭐 새로운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걔한테 짜증을 부려.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그 운동회 씬 같은 걸 보면 둘이 있을 때 엄청 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별개로 어떤 내가 돌봐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그런 설정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동생의 아버지가 원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고민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막 공효진이 내가 애를 데리고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이 들 법도 한데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의 어떤 계획을 취소하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그냥 낯선 사람이랑 단순히 정이 들면 된다.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내가 이 사람의 삶과 어떻게 엮어들게 되는가, 이 사람의 삶을 왜 저버리지 못하게 되는가. 근데 그것은 나의 돌봄을 필요하는 어떤 타인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족의 시작이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혈연으로 묶인 뭐 타고난 본성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쌓이는 정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계속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되려면. 그렇죠.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약간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문소리 씨 대조적인 건 엄태웅인 거고 공효진 씨의 대조적인 거는 김혜옥 선생님의 남자친구 그 배우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진모 배우님. 네. 그 조진모 배우님의 그 공효진 씨가 찾아가잖아요. 네. 원 가정에 찾아가서 그 주진모 배우님의 가족이 있는 데서 엄마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을 못 해야 되는데 되게 단호하게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애를 데리고 가서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란 건 참 부질없고 뭐 어떤 책임감, 의무, 환대 그런 종류의 어떤 감정이 그런 식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 이 사람에게 내가 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족의 탄생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이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진 않지만 네. 그런가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이 가족이라는 게 정말 생활을 하루하루의 그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고 그 동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혈연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뭐 누구나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취지의 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법인가요?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혈연이나 혼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과 같이 뭐 그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애인일 수도 있고 뭐 먼 친척 관계일 수도 있는데 뭐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호해 주는 건데 단순히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같이 그냥 친구로서 살면서 서로 이제 뭐 그냥 뭐 심심할 때 술 한잔 하고 그 정도 삶이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의 책임 부양의 책임이 있고 감정적 책임이 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는 뭐 거기에 맞는 뭐 좀 일정 정도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막
아 그래 우린 생활 동반자 할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의 탄생에서 보았던 가족들처럼 서로 정말 끈끈하게 챙겨주고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양도 해주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또 보육도 해주고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결속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근데 사람이 근데 또 뭐 좋을 때는 그냥 서로 돌보는 필요 없이 같이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여기까지는 지원돼 여기까지는 지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생활동반자법의 디자인을 보시면 서로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일정 정도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뭐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즉 공동 형성한 재산에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쿨한 룸메이트로 지내는 사람이 5인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고 실제로 어떤 둘 사이에서 돈이 오가면서 경제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서로 일정 정도 서로 힘들 때 이 정도 의지를 하자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게 역시 법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나름 또 까다로운 규정들을 충족해야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뭐 등록은 할 수 있는데 함부로 등록했다가는 또 내가 위자료를 물어야 될 수도 있는. 마치 그 부부가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 갈라서는 게 쉽지 않듯 그쵸, 생활동반자법으로 생활동반자로 등록하신 분들도 쉽게 이렇게 뭐 탁 깔끔하게 헤어지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혼인에 비해서는 해소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좀 편하게 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그런 관계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돌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정유미 씨도 누가 돌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어떤 위기에 있는 아동, 그 뭐 약간 법정 용어로 하면 위기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뭐 이 전사가 나오진 않지만 걔가 이제 다른 도시에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어떤 위기에 있는 아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 국가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어쨌든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유미라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유미 역할로 나오는 그 아이를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아이가 인간 답값의 그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측면은 국가의 의무인데 어떻게 보면은 문소리 씨가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아이를 내가 돌보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아 그렇죠. 네, 근데 꼭 이 아이가 뿐만 아니라 뭐 서로 노인 간의 관계에서건 어떤 관계에서건 국가가 어쨌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국가의 그런 책임을 경감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서로 이제 재생산하는데 도와주고 서로 일상적인 돌봄을 시행함으로써 이 한 사람이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될 국가의 의무를 경감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족 제도라는 걸 통해서 가족들이 지원을 하거나 뭐 가족들한테 뭐 공공 아파트를 준다거나 뭐 어떤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가족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사적인 선택이고 뭐 맺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혈연을 맺거나 혼인을 맺은 사람들을 지원해 줄 만한 정당성도 사실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꼭 그게 혈연인 혼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국민 개개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지금 이제 거기서는 뭐 법률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2006년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뭐 가령 문소리 씨가 아동 수당을 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뭐 등록된 관계. 물론 뭐 또 아이가 어리니까 어떤 입양 절차를 거쳐서 뭐 영화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해결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상상력은 그렇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과 아동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출생률이잖아요.
예, 출생률이 굉장히 낮고 작년에 0.7명대였는데 올해는 0.6명대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출생률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위기라고들 하죠. 예, 그런 상황이고 2년 후에는 제가 최근 기사 보고 놀란 게 2년 후면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수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할지가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네. 사실 저희에게 정말 큰 짐이 이미 와 있는 느낌인데 네.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 혈연이 아닐지라도 가족을 이루고 생활 동반자를 이루어서 같이 삶으로써 그분들의 행복도 좀 도모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돌봄 위기라고 하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관계든 이렇게 혈연이든 혼인이든 뭐 지금 뭐 아동 수당도 주고 노인 수당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수당 방식을 주는데 혈연이든 혼인이든 누군가를 돌보겠다는 자의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뭐 아이를 낳든 이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서로를 돌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막 발굴해가지고 그래 너네들이 좀 조금만 지원해주면은 서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내가 조금만 지원해줄게. 좀 잘 좀 살아봐. 일 있을 때마다 자꾸 동주민센터 오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됐고 그것이 꼭 혈연이나 혼인에 묶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다. 이 위기를 정말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고 말은 심각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꼰대질을 하고 싶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이 왜 이렇게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걸까요? 공식 발의는 이제 올해 처음 예. 용해인 의원과 장영 의원 한 두 개가 발의가 됐고 제가 이제 생활동반자법을 처음 고민한 뭐 2013년, 14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컨셉의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뭐 제1당의 이재명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도 뭐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좀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개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돌봄의 위기는 국가 재정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가령 우리 리뷰카우님도 자취를 굉장히 오래 하셨지만 뭐 이제 지금은 또 새로운 가족 구성이 생겼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다이소에서 살 거를 이제 뭐 둘이 살면은 뭐 조금 더 나은 브랜드에서 사게 되고 좀 더 오래 쓸 거를 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가족이라는 것들은 소비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네네, 시장의 위기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장기적으로 뭐 계획을 해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고추 참치 같은 거 한 캔 따서 밥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맨날 보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새로 하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인데 근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같이 살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우리 사회 어떤 기존의 뭐 가치관이라던가 혹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조금 더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신 분들의 반대는 여전히 있겠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오해가 어떤 게 있고 뭐 그게 사실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오해는 이제 이게 동성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동성혼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도 그런 이유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신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성애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이잖아요. 네. 결혼이랑 달리 꼭 성애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 사이에서 서로 돌보기로 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은 하는 법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동성간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70대 여성 노인이 가장 흔한 1인 가구 유형이고 어떻게 보면 돌봄의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네.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70대 75세 여성 노인인데 사별을 해서 1인 가구가 됐는데 새로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할아버지와 성애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할아버지 팬티도 빨아주고 양말도 빨아주고 그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제 뭐 당연히 동성과에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동성 커플들도 생활동반자법을 이용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동성혼이 안 되니까 이제 꽁 대신 닭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에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가령 뭐 여성 두 분이 생활동반 관계를 맺으려고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너희들이 뭐 성애적 관계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이용할 때 이 사람의 특별한 정체성을 이유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동성 커플도 이용할 수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애초에 그들을 위한 거들은 훨씬 폭넓은 관계, 성애적인 관계냐 비성애적인 관계를 떠나서 폭넓은 관계를 하고 또 뭐 동성 커플들이 좀 이용하면 어때? 그 사람들도 같이 살면서 책임을 다 하고 있으면 보호를 해야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때문에 필요한 법들이 입법을 못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뭐 동성 커플 외에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어떤 반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히려 이게 중년 이상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더 반응이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 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동거를 등록한다, 뭐 동성혼이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겠지만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냐. 뭐 그러니까 주변에 본인이나 친구나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2,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60대라고 하더라도 한 2, 30년은 기대 수명이 더 남았는데 2, 30년을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내가 딱히 선호하지도 않고 고민들이 다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친구랑 같이 짝을 맺어서 구청 가서 친구랑 서로 이제 좀 돌봐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런 거를 해주겠다라고 짝을 맺어서 뭐 어디 가서 등록을 한다. 그러면 뭐 임대주택도 좀 가산점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나 그런 것도 주겠다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언제 시행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가족에 대한 주범들, 가족에 대한 상상력 중에 하나라면은 이미 어쨌든 첫 번째 결혼이 종료됐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번 생에서 뭐 이성혼의 방식으로 가족을 맺을 것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그런 연령대가 돼서는 더 이상 내가 혼인을 선택할 수 없을 때 나는 누구랑 살 것인가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런 필요성들을 잘 우리가 모아내면은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동성 커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사실 좀 지엽적인 침소봉대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저희가 오늘 영화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문제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뭐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빨리 전개가 돼서 뭐 생활동반자법이든 아니면 유사한 다른 법이든 우리가 좀 더 한국 사회가 공동체로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혹시 오늘 뭐 녹화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저 영터뷰의 문을 열었는데 뭐 재밌게 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막 생활동반자 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된 영화가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다양한 픽션의 영역에서도 이런 법을 좀 뭐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영화가 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의 탄생의 그 고두심, 문소리, 정유민의 가족이 그냥 생활 동반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지. 개념도 없었고 법적, 제도적 지원도 없었고 그럴 뿐 이미 그 영화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이 생활 동반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생활 동반자에 대한 더 큰 규모의 영화나 드라마가 곧 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영터뷰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저희 무비프리즘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영화로,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좀 그런가요? 네. 더 재밌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부터 부르지 그랬어. 저보다는 좀 덜하지만 재밌는 게스트들이 계속 나오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또 영터뷰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